투기와 논문 표절 등 문재인 정부의 7대 인사 기준과 같은 일률적인 원칙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없애기로 했습니다. 대신 국민 눈높이를 기준으로 삼아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새 대통령 집무실 후보로 용산 국방부 청사와 광화문 외교부 청사 두 곳이 압축됐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말에 최종 결정됩니다. 내년 5월까지 임기가 남은 김호수 검찰총장 문제로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거취 문제를 언급하며 김 총장을 압박했고 민주당은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만취 상태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지난 1월 국보로는 사상 처음 경매에 나왔다 유찰된 금동 3존 불가미 가상화폐 기반의 투자 모임으로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이 구중궁궐에 들어가지 않겠다며 이 기존의 청와대는 사라질 거라 공언을 해왔죠. 그 다음으론 광화문 시대를 예고해 왔는데 서울 용산도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후보지가 서울 광화문 외교부 청사와 용산 국방부 청사로 압축됐습니다. 5월 10일 이 취임 첫날부터 청와대로는 출근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해서 이번 주말 이 최종 결정하고 서둘러 공사 작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첫 소식 유주은 기자입니다. 국민은 늘 대통령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도 늘 국민과 소통하며 일할 것입니다. 다음 정부는 임기 첫날부터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국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말한 새로운 공간은 서울 용산의 국방부 청사와 종로 외교부 청사 중 한 곳에 마련될 전망입니다. 당초 검토하던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 대신 국방부나 외교부 청사 두 곳으로 후보를 압축한 겁니다. 국방부 청사가 급부상한 데는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공약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광화문 청사를 집무실로 사용하면 지하 벙커, 헬기장, 영빈관 등은 기존 청와대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국방부 청사를 사용하면 기존 벙커와 헬기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국방부 청사를 쓰면 지금의 청와대를 100% 국민에게 개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이전 TF는 이르면 이번 주말 부지를 최종 결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5월 10일 취임식 날부터 새 집무실을 사용하려면 당장 사무실 개조와 보안을 위한 리모델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국방부 청사에 새 집무실이 마련되면 대통령 관저는 국방부와 인접한 미군 기지 내 연합사령관 관사나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 등이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 청사를 집무실로 쓸 경우에는 삼청동 총리 공관을 관저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했었는데 서울 용산이 새 집무실로 급부상한 이유를 추가로 취재했습니다. 이 광화문 청사보다 보안과 경호가 더 용이하다는 측면도 있지만 앞으로 들어설 용산 공원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구상과 맞아 떨어진다는데요. 우현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용산의 국방부 청사가 새 대통령 집무실 건물로 검토되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군 기지가 이전하고 그 자리에 들어설 약 291만 제곱미터의 용산공원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그동안 소통을 강조해왔습니다. 국정 현안을 놓고 국민들과 진솔하게 소통하겠습니다. 주변에 들어설 용산공원을 이른바 대시민 공간으로 활용해 국민이 대통령실을 늘 바라보고 소통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집무실 바로 앞에 국민이 다가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것이라며 집무실이 생기면 용산공원 조성이 더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 청사에는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진의 업무동이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 관계자는 국방부가 현재 반 이상 계룡대로 내려가 있다며
국방부를 이전하지 않고도 대통령 집무실로 활용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 청사는 경호상 어려움이 많은 정부 서울청사와 달리 보안과 경호에 있어 유리하다는 점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긴급 상황 발생 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에 있는 지하 벙커를 사용할 수 있고 헬기 이용도 가능합니다. 또 고지대라 외부에선 잘 보이지 않고 외부와의 차단도 용이합니다. 채널A 뉴스 우현계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인사입니다. 이런 일률적인 이 인사 원칙을 세워놓고도 줄줄이 낙마하거나 여당 단독으로 임명을 강행했었던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건데요. 일률적인 원칙보다 더 강력한 국민 눈높이 기준을 들이대겠다고 합니다. 안보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 가닥을 잡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7대 배제 원칙 같은 일률적 기준 적용 대신 국민 눈높이를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엄격이라는 기준만 있을 뿐 기계적이고 일률적인 기준은 없다면서 국민이 분노하는 대목이 있느냐 여부가 인사검증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률적인 원칙을 내세워 능력 있는 전문가들을 기계적으로 내치진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실력과 능력을 겸비한 분들로 그리고 성과로서 국민의 민생을 나아지게 할 수 있는 분들로 인수위를 구성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번 인선을 대하는 원칙이자 기준입니다. 또 다른 인수위 관계자는 다주택자라고 해서 다 문제가 아니라 재건축 지역에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여러 채 가진 경우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국민 여론이 공직자 인사 검증의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될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자, 지금 문재인 청와대의 조직도입니다. 대통령 밑에 수석 비서관들이 부처 공무원들 파견을 받아서 조율을 해왔죠. 윤석열 인수위는 이런 구조가 정부 위에 군림하는 청와대의 이유로 보고 수석 비서관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대신 대통령 참모 역할만 하는 보좌관을 두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 내용도 송찬욱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에는 수석 비서관 대신 보좌관들이 활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분야별 보좌관 체제로 구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참모진을 대통령에게 조언을 하는 실질적 참모 역할로 제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청와대 참모진이 국가 운영의 의사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청와대뿐만이 아니고 과거에도 청와대는 역시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또 청와대 참모들에 의해서 국가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주요 의제에 대한 논의는 의제별로 해당 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 대통령실 참모가 함께하는 민관합동위원회가 하게 됩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 비서관이 부처 이익을 대변하는 창구 역할을 해온 것을 개혁하겠다며 참모진은 민관합동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의 참모들은 그 합동위원회를 지원하고 연결하는 역할만 하는 그런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할 것이고요. 윤 당선인 측은 민정수석실 폐지로 없어지는 공직기강이나 인사검증 기능은 법무부나 경찰 등으로 넘기고 대통령실은 인사추천 기능만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이 한창인데요. 아직 발표되지 않은 이 과학기술교육, 사회복지문화 분과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직접 선택한 인물들이 대거 포진할 예정입니다. 한국인 최초 우주인으로 선발됐던 고산 씨, 코로나 전문가죠. 백경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도 포함됩니다. 이미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국인 최초 우주인으로 선발됐던 고산 에이틴벤처스 대표가 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원회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76년생인 고 대표는 지난 2007년 한국 우주인 배출 사업에서 최종 후보 2인으로 선발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기술 아이디어와 제조업체를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벤처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문가인 백경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은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으로 참여합니다. 백 이사장은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 설계 등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은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윤 당선인의 인사 기준인 전문성도 갖췄다는 평가를 받으며 합류가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을 제대로 모시기 위해서는 각 분야 최고의 그 경륜과 실력이 있는 사람으로 모셔야 되는 거지, 자리를 뭐 나눠먹기 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그런 식으로 국민 통합은 안 된다고 봅니다. 윤 당선인 측은 과학기술교육분과와 사회복지문화분과의 나머지 인선도 안 위원장 의중이 반영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깜짝 인사 대신 묵묵히 일할 사람으로 인수위를 구성하라고 지시했죠. 오늘 발표된 인수위원들을 보면 이 정치인 대신 이 전문가들이 전진 배치됐는데요. 이 전 정부 인사들도 꽤 많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3개 분과 간사와 인수위원이 발표됐습니다. 외교안보 분과는 이명박 정부 때 인사를 대거 기용한 점이 눈에 띕니다. 간사를 맡은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2차관은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외교안보 정책 자문을 맡은 인물로 이번 대선 때도 윤석열 당선인의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했습니다. 윤 당선인과는 50년지기 초등학교 동창이기도 합니다. 인수위원회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차장이 임명됐는데 김 전 기획관 역시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책사로 불린 인물입니다. 경제 1분과는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이 간사를 맡고 김소영 서울대 교수와 신성환 홍익대 교수가 인수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최 전 차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기재부 1차관을 지냈고 신 교수는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일한 이력이 있습니다. 김소영 교수는 윤 당선인이 정치에 입문할 때부터 경제 자문을 해왔습니다. 정무사법행정분과에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참여했습니다. 호남 출신의 이용호 의원이 간사를 맡았고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과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인수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그동안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전 관례처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이 4강의 특사단을 보내왔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은 미국과 유럽연합에만 보낼 계획입니다. 홍지은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와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에서 나와 어디로 가는 건지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과 EU에만 특사단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보내라는 윤 당선인의 지시에 따라 특사단 파견은 이르면 이달 말이 될 전망입니다. 역대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전 한반도 주변 4강 국가에 특사단을 보내왔는데 이번에는 미국을 뺀 나머지 3개국, 중국, 일본, 러시아에는 특사를 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미동맹 재건을 최우선시하고 한반도 주변국들과 문제는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당선인은 그동안 한미동맹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해왔습니다. 한국의 유일한 동맹국가가 미국입니다. 서로의 그 안보를 피로써 지키기로 약속한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그런 관계가 다시 자리를 잡아야. 윤 당선인은 또 특사단을 정책협력단으로 꾸리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정책을 논의하라는 의미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정책협력단장에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내정됐고 경제와 안보 전문가 등을 선정해 10명 이내로 협력단을 구성할 방침입니다. 이후에 파견될 협력단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기후변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민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당선인은 수차례 그동안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용산이 떠올랐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이 후보 시절 내놨던 여러 공약들을 다 지키려다 보니까 나온 고육책이라고 보면 될 듯합니다. 이 윤석열 당선인, 이 대통령을 광화문으로 옮기는 것과 함께 이런 공약도 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기존의 청와대는
사라질 것입니다. 기존의 청와대 부지는 국민께 돌려드릴 것입니다. 이 광화문 정부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긴다고 해도 이 지하 벙커나 헬기장, 외빈을 맞이할 영빈관 등은 현재 청와대에 둬야 해서 이 국민에게 100% 돌려줄 수 없거든요. 하지만 용산으로 옮기면 이 국방부 헬기장과 지하 벙커를 이용할 수 있어서 이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다고 장점만 있는 건 아닌데요. 이 보안에는 유리하지만 이 개방성이 떨어져 소통하겠다는 취지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시청자가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청와대가 나름 상징적인데 청와대 건물을 좀 개보수해서 쓸 수는 없느냐. 이거 본질적으로 왜 굳이 청와대에서 나오려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몸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이런 말이 있죠. 네. 이 청와대 구조를 보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 대통령이 머무는 본관과 비서동 5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 현안을 두고 수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게 이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공통된 얘기인데요. 윤 당선인도 이 부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문턱 없이 참모나 그분들과 아주 밀접하게 소통하면서 국정을 펴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청와대의 구조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네. 현재 청와대 비서동은 3층짜리 건물 3개로 되어 있는데요. 일부는 1969년 준공돼 이 건축연한을 훌쩍 넘겼습니다. 이 건물을 전부 부수고 이 새로 지을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이 청와대 이전 이 역대 대통령이 하지 못한 걸 해냈다. 이런 정치적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용산으로 갈지 광화문으로 갈지 이번 주말에 이제 최종 결정한다고 하는데 뭘 보고 이 결정을 할까요? 이 소통과 경호 두 가지입니다. 이 윤석열 당선인이 구상하는 국정 운영 방식은요. 이 대통령 집무실과 대통령 비서실 그리고 공무원과 민간이 국정 어젠다를 함께 논의한 여러 위원회가 한 곳에 위치해서 수시로 소통하는 겁니다. 제가 구상하는 대통령실은 정형화된 참모와 분야별 민간 합동위원회가 결합된 형태로 운영될 것입니다. 국가적 주요 현안과 미래 전략 수립에 집중할 것입니다. 용산으로 결정될 경우엔 이 주변에 높은 건물이 없어서 이 경호 문제는 해결이 되겠지만 이 결과적으로 광화문 대통령 약속은 지키지 못하게 돼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반면 광화문으로 결정될 경우 이 경호 문제가 숙제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대통령 집이 되겠죠. 이 관저 위치는 그래서 용산으로 가냐, 뭐 광화문으로 가냐 이것에 따라서 또 달라질 것 같은데 후보지들은 있습니까? 당연히 뭐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이 광화문으로 결정이 되면 이 삼청동 총리 관저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차로 5분 거리여서 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어서인데요. 이 용산으로 옮겨갈 경우엔 대통령 관저는 여러 곳을 검토 중입니다. 이 우선적으로는 이 집무실과 관저 거리를 최대한 짧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미국 백악관의 경우엔 이 집무실과 관저 거리가 걸어서 1분에 불과한데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최대한 가깝게 하려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방부에 붙어 있는 미군 용산기지내 연합사령관 관사가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평택에 연합사령관 새 관사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이 미군과 협의는 필요하겠지만 우리 정부가 강력히 요구를 할 경우 사용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 연합사령관 관사를 활용할 경우 영내 이동도 가능합니다. 이 한남동에 밀집해 있는 공간들을 개조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만약에요, 이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옮겨가더라도 지금 있는 이 국방부가 다른 곳으로 뭐 옮길 필요는 없다는 건가요, 그럼? 이 국방부 인원을 조금 줄이면 형제청사를 같이 쓸 수 있다는 게 윤 당선인 측 설명입니다. 그래요. 이 계룡대에 육해공군 3군 통합 기지가 있는데요. 이 용산 국방부 인력 일부를 계룡대로 더 옮기면 될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이 현재 국방부 청사에는 국방부만 있는 게 아니라 합동참모본부도 같이 있거든요. 이 국방부와 합참 인원을 줄이거나 이 바로 옆 구 국방부 청사로 이 인원을 옮기는 방안 등 여러 가지가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안보부처를 쪼개는 것에 대해선 국민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참 고려할 사안이 많군요. 자, 대통령실이요, 이 장소뿐만 아니라 이제 조직도 바꾼다는데 분야별로 보좌관을 둔다. 이건 지금 이 청와대 수석
이 체제와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이 내각과 민간의 힘을 싣겠다 이런 의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현재 청와대 경제수석실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산업정책, 국토교통, 농해수 등 5개의 비서관이 있죠. 이 산업부, 국토부 등 정부 부처와 비서관실이 1대1로 매칭되어 있는 건데요. 윤 후보는 이런 구조를 유지할 경우엔 이 청와대가 부처 위에 군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윤석열 정부에선 수석 비서관을 없애 내각의 힘을 싣고 민관 합동위원회를 통해 민간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겠다는 구상입니다. 네, 인수위원회 이제 인수위원들 발표도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보면요 안철수 위원장이 추천한 인물들도 꽤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 인수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하고 24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네. 이 어제와 오늘 절반인 12명의 인수위원 발표를 마쳤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고산 대표, 백경란 이사장까지 해도 14명이 임명 또는 내정된 건데요. 이 인수위 조직도를 보시면 경제 2, 과학기술 교육, 사회복지 문화분과 발표만 남아 있습니다. 인수위를 구성하면서 안철수 위원장에게 상당 부분 임명권을 넘긴 분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안 위원장은 전체 24명 중 10명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검증에서 문제가 없는 선에서 대부분을 관철시킨 걸로 전해집니다. 이 국민의힘 내에선 의석에 비해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이런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지만 이 윤 당선인이 안 위원장의 힘을 실어주면서 이 큰 잡음은 없었는데요. 이 검증이 마무리되면 이번 주 내로 인수위 인선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네, 상당히 속도를 내는 것 같군요. 네, 정치부 이민찬 기자였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내일 대선 이후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가 핵심 의제로 알려졌죠. 그런데 여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함께 사면하자는 주장이 나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공식 요청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하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견지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만남을 계기로 국민 통합과 화합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여권에선 친문 핵심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이 전 대통령을 동시에 사면하는 이른바 빅딜 사면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국민 통합 차원이라면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을 포함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했고, 또 다른 친문 의원은 이 전 대통령 사면은 건의하면서 김 전 지사는 우리 쪽이라고 안 된다고 하면 우스운 일이 아니겠느냐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가능성이 있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저는 아마 같이 사면을 하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까지 같이? 저는 100%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요.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할 때 한명숙 전 총리의 복권을 함께 결정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면은 법적으로 누구에게라도 언제든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내일 회동에선 사면 외에도 코로나19 추경과 방역 지침 조정, 그리고 대북 문제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내일 윤석열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의 만남을 누구보다 기다린 사람이 있습니다. 서해상에서 북한에 피살당한 해수부 공무원의 유가족입니다. 윤 당선인에게 꼭 부탁할 게 있다며 연락을 취했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조영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의 피살로 숨진 해수부 공무원 이모 씨의 유가족이 윤석열 당선인 측에 연락한 건 오늘 오후. 윤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의 면담 소식을 듣고 바로 연락한 겁니다. 유가족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죽음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결정까지 받았지만 정부가 항소했다며 임기 중 항소 취하를 문 대통령에게 요청해 줄 것을 윤 당선인에게 부탁하기 위해 연락했다는 겁니다. 만약 문 대통령이 해당 정보를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고 퇴임하면 최장 15년 동안 비공개 상태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수차례 유가족을 만나며 사건의 진상 규명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일의 모든 경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 자산, 국제 또 협조를 통해 가지고
하여튼 진상을 확인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확인해가지고 국민들에게도 보여드리고 또 가족들도 그걸 아실 수 있게 그렇게 할게요. 지난 1월에는 고인의 아들이 보낸 자필 편지를 공개하며 공무원 피살 사건의 자료를 모두 공개해 고인의 명예를 되찾겠다고 했습니다. 유가족의 연락을 받은 국민의힘 관계자는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향후 관련 자료 공개 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윤 당선인이 유가족의 요청을 문 대통령에게 전달할지 회동 결과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오늘 첫 지방 행보로 울진과 동해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선거 운동 이후 11일 만에 다시 방문한 겁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공군 2호 헬기를 타고 경북 울진 산불 피해 현장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지난 4일 대선 후보 시절 울진 국민체육센터 대피소를 방문해 이재민을 위로한 지 11일 만에 재방문입니다. 당국으로부터 진화 상황과 피해 현황을 보고받고 화마가 지나간 현장도 살펴봅니다. 윤 당선인은 순식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의 손을 꼭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불 다 꺼지고 한번 다 보셨어요? 송이 가을에 채취하던데. 아무도 안 주고요. 딱 타고 그냥 셀카 먹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잘 챙겨서 보여주십시오. 주택 복구 등 신속한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저희가 성금 들어오는 거 하고 다 규모도 조금 올려서 하여튼 주택 복구하시는데 부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정건설 때 주민에게 지급되는 특별지원금이 더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신한울 3, 4호기 착공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동해 산불 피해 현장에서도 이재민을 위로하고 현실에 안 맞는 보상 규정부터 손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미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측근이 김호수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를 주장해 논란입니다. 윤 당선인도 검찰총장 시절 현 정권으로부터 사실상 사퇴 압박을 받아 물러났었죠. 김 총장 임기는 아직 1년 넘게 남아 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측근 권선동 국민의힘 의원이 김호수 검찰총장의 거취 결정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그런 각오와 자신과 의지가 있으면 임기를 채우는 것이고요. 그런 자신이 없고 지금까지와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대장동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믿는 국민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총장의 임기가 내년 5월까지 아직 1년 3개월여 남았지만 대장동 백현동 의혹 등 여권과 관련된 수사가 미진하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김 총장의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검찰총장의 임기 보장은 중립성, 독립성과 직결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호수 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언행일치가 된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이 과거 검찰총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나면서 추미애 전 장관의 검찰 중립성 침해를 이유로 들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김 총장의 사퇴를 종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지만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 김 총장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책임 있는 사람은 지방선거에서 공천해선 안 된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이 공개적으로 문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당이 시끌시끌합니다. 친문 인사들 분열을 일으키는 행위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최성 기자입니다. 6일 지방선거 공천에서 문재인 정부 평가에 책임 있는 인사를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민주당 비대위에서 제기됐습니다. 기존의 문재인 정부가 진행되면서 지금의 국민들의 평가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다시 공천되는 일은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장관 출신이나 핵심 역할을 한 사람은 공천을 제한하고 새 인물을 내놔야 한다는 겁니다. 친문 의원과 청와대 출신을 중심으로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민주당 한 친문 의원은 책임론으로 서로 상처를 내다가는 곧 있을 지방선거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출신 한 의원은 당내 분열을 계속 가속화시키는 말밖에 안 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비대위 관계자는 선거에서 패배하면 잘잘못을 가리며 백가쟁명식 발언이 이어지는 건 당연한 수순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 지지자들이 연일 의원들에게 문자 폭탄을 퍼붓는 것도 논란입니다. 수많은 지지자들이 이 전 지사와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을 지켜달라. 친이낙연계인 박광원 의원은 원내대표에 선출되면 안 된다는 내용을 특정 시간에 일제히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당내 혼란이 진정되지 않는 가운데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모레 비대위와 간담회를 갖고 윤호중 위원장의 퇴진 등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누가 떨떠름한 걸까요? 네, 민주당 조응천 비대위원인데요. 윤석열 당선인이 내린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 지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부패 비서관실 때문에 민정수석실을 다 없애겠다로 저는 읽히거든요. 이거는 뭐 목욕물 버리려다가 애까지 버리는 거 아니냐 하는 거. 저 조응천 위원도 민정수석실에서 근무를 했었죠. 네, 박근혜 정부에서 공직기강 비서관을 지냈었는데요. 민정수석실이 민심도 파악하고 인사 검증도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렇게 반박을 한 겁니다. 그런데 민정수석실이 사실 뭐 반대 세력을 감찰한다 이런 논란도 있었잖아요. 없애면 뭐 야당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아닙니까? 윤석열 당선인 측도 그래서 없애겠다고 했던 건데요. 문재인 정권에서도 그렇지만은 이 검경 등 사정기관 위에서 군림을 했고 정권의 보위부 역할을 했기 때문에 폐지하겠다라는 것이고. 하지만 조응천 비대위원은 민정수석실 폐지가 임기 5년 동안 검찰을 비공식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발로로 익힐 수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청와대도 좀 떨떠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면서요? 맞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요. 민정수석실 존폐는 정책적 판단의 문제라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은 법령이 정한 업무에 충분한 소임을 다해왔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마치 뭔가 문제가 많아서 폐지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읽혀서 기분이 좀 나쁘다 이런 것 같네요.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가 해온 걸 없애는 거니까 그럴 텐데요. 여성가족부 폐지도 비슷한 양상입니다. 민주당은 여가부가 떡도 아닌데 일도 양단으로 썰어서 한다는 게 너무 과격하다. 이 전면 폐지나 부처 통폐합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면서 엄포를 놨습니다. 야당이 될 여당과 새 정부 사이의 신경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때마다 논란, 문재인 대통령이 받게 될 이 훈장이 논란입니다. 맞습니다. 수여할 때마다 논란인 무궁화 대훈장 얘긴데요. 오는 5월 퇴임하는 문 대통령 내외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이 훈장이 아주 비싼 훈장이라면서요?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건데요. 목에 거는 경식장, 어깨에 두르는 정장, 부장과 금장 등 총 4가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금과 은으로 된 본체에 자수정과 루비 같은 보석도 들어갑니다. 한 세트 제작에 6,800만 원가량 드는데요. 대통령 내외 2세트에 1억 3천만 원 정도 듭니다. 독립투사 안중근 의사 등이 받은 건국 훈장 제작비는 약 170만 원 정도거든요. 40배나 더 비싸다 보니까 논란이 큽니다. 아, 정말 비싸네요. 그런데 이 무궁화 대훈장은 대통령만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네, 그 상훈법 10조에 따라서 대통령과 배우자 또는 우방국 원수와 배우자에게 수여할 수 있는데요. 현 정부 들어서는 프랑스, 콜롬비아, 슬로베니아 등 우방국 원수에게 7차례 수여됐습니다. 한국 사람은 대통령만 받을 수 있는데 저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퇴임할 때 잘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모습은요. 이 박정희 전 대통령 모습 같은데 목에 걸고 있는 게 그 훈장인가 보죠. 네, 1963년 취임식에서 훈장을 받았었죠. 전두환 전 대통령도 취임식 때 목에 걸고 있는 모습인데요. 역대 대통령 대부분이 무궁화 대훈장을 받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셀프 수여다 이런 비판도 나왔는데요. 청와대는 상훈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라면서 셀프 수여가 아닌 이 법률 집행 사항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이제 금값이 오르면서 더 비싸졌다는데요. 이 명예로 받는 걸 텐데 꼭 이렇게 비싼 걸 받아야 되는 겁니까? 최고 등급 훈장을 이 대통령만 받는 게 옳은지 수여 때마다 뒷말이 나오는데요. 이참에 이 상훈법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값비싼 보석으로 꾸며진 훈장보다 감사와 응원이 담긴 국민의 박수가 대통령에게 최고 훈장이 아닐까요? 네, 이 대통령 배우자까지 주는 게 맞는지도 좀 검토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 폭행 사건 1년 4개월 만에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만취 상태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법정에 들어서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지난 2020년 11월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으러 온 겁니다.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은 어떻게 증명하실 계획이신가요? 택시기사한테 합의금 3만 원 왜 주셨는지. 이 전 차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외에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택시기사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지우도록 요청한 혐의입니다. 여기 내리시면 돼요? 이 전 차관 측은 폭행 사실을 부인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어디에 있고 상대방이 누군지 인식 못할 만큼 만취해 사물 변별 능력이 극히 미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형량을 낮추기 위한 의도란 분석이 나옵니다. 폭행 영상 삭제 요청에 대해서도 택시기사가 자발적 동기로 지운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5월 변호사로 개업했지만 서울변호사협회는 품위 유지 의무를 어겼다며 지난달 징계위원회에 넘겼습니다. 이와 별개로 이번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변호사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지난 1월 국보 금동 3존 불감이 경매에 출품됐다가 유찰된 적이 있었죠. 이 불감의 소유권이 다른 곳으로 넘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술품 투자자 모임이 산 것인데 간송미술관에 다시 기증해서 전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내막을 정윤철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국보 제73호인 금동 3존 불감. 재정난에 시달리는 간송미술관이 국내 최초로 경매에 국보를 출품했지만 높은 가격 탓에 유찰됐습니다. 당시 추정가는 최소 28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화재청에 등록된 정보를 보면 기존 소유자인 전인건 간송미술관장이 아닌 낯선 이름이 보입니다. 문화계 관계자는 한국인과 교포를 중심으로 구성된 A다오가 불감을 샀다고 전했습니다. 다오란 가상화폐로 돈을 모아 미술품 등을 공동 구매하는 투자자 모임을 뜻합니다. 주로 미술품 기반의 대체불가 토큰 NFT를 만들어 수익을 배분합니다. 가상화폐 기반의 투자 자본이 우리 국보를 매입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불감은 간송미술관에서 계속 전시될 전망입니다. 문화계 관계자는 A다오가 공익을 위해 불감을 기증하기로 해 소유자가 다시 간송 측으로 등록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신 다오는 NFT 발행 등 가상의 권리를 얻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A다오 관계자는 미국 포브스와의 인터뷰에서 국보를 활용한 NFT 상품의 지분을 확보하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NFT 시장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하루 1,100억 원의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NFT에 열광하는 이유는 모든 지식 재산이 상품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가의 상품 같은 경우에는 조각 투자도 가능하고. 간송 측 관계자는 매입자가 어떤 권리를 가져갈지는 협의가 끝나지 않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정윤철입니다. 오늘 오후 6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37만 명, 동시간 역대 최다가 됐습니다. 지금이 정점이라면 앞으로 위중증, 사망 환자는 얼마나 늘어날지 걱정인데요. 그런데 정부는 코로나 치명률이 계절 독감 수준이라며 거리두기 완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서상희 기자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치명률이 계절 독감 수준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최근 4주간 치명률이 0.1%보다는 낮게 나오고 있어서 현재 단기 치명률 자체에서는 계절 독감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 급증에도 치명률을 근거로 유행 상황을 낙관적으로 진단한 겁니다. 사적 모임 6명, 영업시간 밤 11시에 현행 거리두기는 오는 20일 종료되는데 인원 규모를 늘리고 영업시간을 연장하거나 아예 위드 코로나 수준으로 완화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문제는 코로나19 정점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부는 내일부터 22일까지를 코로나 유행 정점으로 전망합니다. 정점이 지난 2, 3주 후에는 위중증 환자가 폭증해 병상 대란이 재현될 수도 있습니다. 벌써부터 위중증 환자는 1,196명, 사망자는 293명으로 모두 역대 최다입니다. 현장에선 이미 중환자 병상 부족 등의 위험 신호가 나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독감 수준의 사망률이다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서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상황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지금 중환자가 입원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데.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조정 방안에 대해 내일부터 본격 의견 수렴을 시작합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일부 병원이나 환자 보호자들이 코로나에 걸렸던 간병인을 구하고 있습니다. 한번 코로나에 걸렸다 회복했으면 다시 감염될 가능성이 낮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라는데요. 심지어 일당도 더 줍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 최근 코로나 병동 간병인을 모집하는 공고를 내면서 오미크론 변이 확진 뒤 해제된 건강한 분이라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하루 일하고 받는 돈은 45에서 50만 원. 일반 간병인보다 2~3배 높은 일당에 며칠도 안 돼 자리를 메웠습니다. 안 걸리셨던 분들이 걸리시는 것보다 걸리셨던 분들이 오시면은 면역력이 있으시니까 안 걸리실 거 아니에요. 코로나19에 걸렸던 간병인을 구하는 환자 보호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인 만큼 이런 간병인이 더 안심된다는 겁니다. 백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도 한몫했습니다. 요새 백신을 저희가 몇 번 맞더라도 걸리는 사람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백신 맞았다고 해도 이제 아버지 감염 막히기에는 좀 많이 불안하더라고요.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일당은 부르는 게 값입니다. 코로나 면역 있는 감염사 구하는 거는 한 2달 전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1일 20만 원. 보통은 10만 원인데 그건 2배. 하지만 전문가들은 맹신은 금물이라고 말합니다. 일부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완전한 예방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델타크론이라든지 또 스텔스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또 감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감염이 안 된다라는 좀 과신은 안 하시는 것이 좋겠다. 확진 이력이 감염 예방을 보장하는 건 아닌 만큼 방역수칙 준수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얼마나 사람이 급하면 이렇게 웃돈까지 주고 구할까요? 요양병원들의 한계 상황 안으로 들어가 보니 정말 참담합니다. 진짜 위기는 이제 시작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남영주 기자가 다시 가봤습니다. 확진된 의료진이 확진 환자를 돌보는 상황. 요양병원 상황이 이 정도로 열악합니다. 2020년 12월 환자와 의료진 90명이 확진돼 동일 집단 격리된 요양병원. 간호사 최연희 씨에게는 악몽으로 남아 있습니다. 당시 최 씨는 확진 판정을 받고도 의료진이 부족해 홀로 20명의 환자를 돌봤습니다. 환자가 바스라지는 나뭇잎처럼 죽어나간다는. 베드가 부족하니까 빨리빨리 옮기지를 못했어요. 환자와 의료진 확진자가 쏟아졌던 요양병원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건물로 들어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불 꺼진 내부에는 병원 비품이 방치돼 있고 주차장에는 병상용 매트리스가 쌓여 있습니다. 동일 집단 격리가 끝난 지 1년도 안 돼 폐업한 겁니다. 환자가 거의 다 걸렸으니까 보내라고 하시니까 샷대를 내린 거예요. 최 씨가 취직한 다른 요양병원도 일손이 부족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간병사들이 확진이 돼서 이제 떠나게 되고 사람을 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다 해야 되니까
환자들 식사 수발해드린다든가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수도권의 다른 요양병원. 2020년 이후 동일 집단 격리만 3번째입니다. 확진자가 나와도 중증이 아니면 전담병원으로 보낼 수 없다 보니 감염은 계속 확산됐습니다. 밀접 접촉자를 떼어놓을 병상이 없어 샤워실까지 동원됐습니다. 병동 내에 두면서 호흡을 하라는 건데 없는 공간을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밀접 접촉자분을 샤워실에다 넣었는데 그 다음날 양성 손상 받아서 다시 확진자실로 들어갔어요. 방역물품 부족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건설 현장에 쓰는 방진복이라고 있어요. 감염에는 이렇게 완벽하진 않아요. 그거라도 입혀야 근무를 시키니 그럼 방진복 사다가 입히고. 일부 요양병원은 중증 환자를 맞는 감염병 전담병원이 됐습니다. 이 병원 병상 291개 중 남은 건 5개뿐. 병상은 포화 상태인데 치료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약의 공급이 의사 처방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비출할 시간도 없고 오는 족족 다 병동으로 올려가지고 환자들한테 투여되는.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정점을 향해 가는 상황. 집단 발병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점을 찍고 나서도 한두 달은 계속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양병원이 피해를 보는 건. 요양병원의 닥칠 시련은 더 가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다시 간다, 남영주입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마저 러시아의 미사일 사정권에 들어갔습니다. 남부 흑해 연안까지 봉쇄돼서 무기와 식량 보급이 끊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길 가던 남성이 이상한 낌새에 하늘을 올려다본 순간 미사일이 떨어집니다. 시내 버스와 택시가 찢겨나가며 10여 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도 러시아군의 미사일 사정권에 들어왔습니다. But still we have 3 killed today, more than dozen wounded, and it's just one morning, and I think it's just start. 그제 폴란드 국경에서 불과 20km 떨어진 르비우 지역을 폭격한 데 이어 동북쪽에 집중됐던 전선이 수도 키이우를 둘러싼 전역으로 확대된 상황입니다. 남부의 유일한 해상 통로인 오데사를 지키겠다고 안간힘을 써보지만 Приблизно ми робимо до 1000 пляшок, але наразі загрозу 러시아군의 봉쇄를 막진 못했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러시아 해군이 남부 흑해 연안의 원거리 봉쇄선을 구축해 우크라이나를 사실상 고립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미 백악관 측은 나토 영토의 1인치도 지킬 것이라며 러시아가 실수로라도 국경을 넘으면 나토가 총병력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어디까지나 우크라이나 밖으로의 확전을 전제로 한 경고입니다. 어제 열렸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4차 회담 역시 성과를 얻지 못한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고통은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그런데 러시아 국영방송에서 생방송 뉴스 중에 직원의 반전 시위가 생중계됐습니다. 이렇게 정부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 러시아는 SNS도 통제하고 있습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러시아 국영방송의 생방송 뉴스 스튜디오에 뛰어든 여성. 전쟁 반대 문구가 적힌 종이를 꺼내듭니다. 급하게 다른 영상으로 바뀌었지만 전쟁 반대 메시지는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여성은 해당 방송사 직원입니다. И мне сейчас очень стыдно за это. Мы русские люди, думающие и умные. Только в наших силах остановить все это безумие. SNS에는 목숨을 건 용기를 응원하는 메시지가 잇따랐습니다. Я благодарен тем россиянам, которые не прекращают попыток донести правду. Тем, кто борется с дезинформацией и рассказывает правду, рассказывает реальные факты своим.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장외 여론전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SNS 스타들을 불러 반전 여론 확산을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If Russia uses chemical, biological, or nuclear weapons in Ukraine, the United States will take escalatory steps. 러시아는 자신들이 납치한 시장 대신 앉힌 우크라이나 멜리토폴시의 새 시장을 홍보책으로 내세웠습니다. 이 시장은 그간 신뢰할 만한 정보가 부족했다며 멜리토폴시에서 러시아 TV를 방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자국 내에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 접속을 차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회 경로 접속자들이 10배 이상 증가하는 등 러시아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내 항공사의 러시아 하늘길도 막혔습니다. 그 불똥이 우리가 자주 먹는 연어 수입에 튀었습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대형마트의 수산물 코너. 소비자가 연어를 들고 한참 후 내려놓습니다. 자주 먹죠. 애들이 좋아하고 영양분도 풍부하잖아요. 그쵸. 조금 덜 사 먹겠죠. 아무래도 당연히 부담되죠. 들어오는 물량도 많이 줄었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통 원볼을 잡아서 썼는데 작업된 것도 있고 껍질 벗겨진 것도 있고 반 토막 났죠. 매출났죠. 사태가 장기화되자 결국 이 연어 가격도 올랐습니다. 횟감용 연어 살코기가 100g당 3,880원에서 4,480원으로 15% 올랐습니다. 노르웨이산 연어는 러시아 상공을 지나 들여오는데 이 통로가 막히면서 항공료가 최대 3배까지 올랐기 때문. 자영업자 카페에는 연어 수입이 어려워져 연어 전문점을 접기로 했다는 글이 올라옵니다. 식당 사장님들은 가격을 바로 올릴 수 없어 고민입니다. 손님도 지금 더 어려운데 여기서 좀 가격 올리다니 또 타당치가 않은 것 같고 그냥 저희가 서비스 차원에서 가는 수밖에 없어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물 시장을 방문해 수급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대형마트들은 캐나다나 칠레 등 대체 공급처 마련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남녘에서는 봄꽃이 앞다퉈서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에선 벚꽃이, 전주에선 홍매화가 아름다운 자태를 뽐냈는데요. 이달 말쯤이면 서울에서도 벚꽃이 피기 시작하겠습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일교차가 큰 요즘이죠. 내일도 하루 사이 기온차가 15도에서 20도까지 벌어지겠는데요. 우리 몸이 기온 변덕에 적응하느라 쉽게 피로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밤사이 안개가 짙겠는데요. 특히 서해안에서는 가시거리가 더 짧아지겠습니다. 서쪽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면서 낮 동안에도 하늘이 뿌옇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3도로 춥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은 16도, 광주는 22도로 남쪽은 두꺼운 외투가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모레부터 주말 사이 전국에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 비가 그치고 다시 반짝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개방하면 우리 농산물, 우리 영화 모두 사라진다는 저항이 컸습니다. 오해가 더해져 소고기 광우병 파동도 겪었죠. 하지만 오늘로 딱 10년이 된 한미 FTA 발효. 한국은 10년 내내 대미 흑자를 보고 있고요. 심지어 농산물도 수입보다 수출이 더 늘었습니다. 마침 정권 교체기에 2년보단 국익을 앞세웠던 지도자의 결단을 다시 한번 평가하게 됩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국익 리더십의 해피엔딩 뉴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